오늘은 네 번째 시간 제4강으로 수신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는 부기자 송인 이재요, 인인자 송인 이연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귀한 자는 재물로 사람을 대하고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은 좋은 말로 사람을 대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명구절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수양과 수신에 관한 명언 명구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사전에 들어가는 말로 사기 속에는 흥미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기도 하고 또 들어보지 못했던 재미난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거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술의 거자에다가 찢을 열자입니다. 이게 중국의 형벌 가운데에서 가장 지독한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사람 몸뚱아리를 사지를 묶어가지고 수레에 매달아서 수레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네 방향으로 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몸뚱아리가 찢겨져 나가죠, 그죠? 이걸 거열형이라고 합니다. 수레로 사지를 찢는 형벌이다 해서 거열형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오마분시라고 하는 형태로 또 진화합니다. 이 다섯 마리의 말이 끄는, 그죠? 다섯 마리 말이 각각 시신을, 몸뚱아리를 갈라놓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사지에다가 한 군데는 또 어디겠어요? 목입니다. 사지에다가 묶고 하나는 또 목에다가 묶어가지고 다섯 방향으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아주 끔찍한 형벌들, 그걸 혹형이라고 합니다. 중국 이 왕조 체제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겉으로는 육아의 통치수를 내세우면서도 안으로는 철저하게 법가의 아주 혹형으로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조선시대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고문들이 오고 갔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권장이고 주리를 틀고 그 다음에 인두로, 그죠? 지지고 하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연속극이나 이런 영화에서 보셨지, 실제로는 혹형은 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아주 끔찍한 형벌들이 발명이 됐어요. 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저거죠, 그죠? 밑에 있는 옛날 풍속도 보시면은 톱으로 발을, 무릎 쪽을 썰어내는 빈형이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저게 무릎 아래쪽을 발라버리는 빈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뱅이를 만드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은 손빈이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손빈은 빈자가 바로 이 빈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그 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달월 변에 손님 빈자를 써가지고 저런 거를 이제 빈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양쪽에서 줄을 목에다 감고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 모습이죠, 그죠? 뭐 이뿐만 아니라 삶아 죽이는 팽형도 있고요. 끓는 가마솥에 직접 집어넣고 그저 삶아 죽이는 형벌도 있고, 이 사기에는 평형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모든 형벌 가운데서 가장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은 사마천이 자청했다고 하는 궁형이 가장 지독한 형벌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까지 같이 동반하는 그런 형벌이라고 해서 궁형이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정절빈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또 사자성어가 있고,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거정입니다. 무거운 가마솥을 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나라 때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힘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수 신하들하고, 힘 좋은 신하들하고 이 무거운 솥 들기 내기를 해요. 그러다가
발이 부러져가지고 절빈 그죠? 예. 끊어질 절자잖아요, 그죠? 발이 부러져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만용을 부린다, 그죠? 거정절민하면은 쓸데없이 힘자랑하다가 자기 자신의 몸을 망친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거정하면 유명한 사람은 항우입니다. 역발산 기계세에 이 항우가 솥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솥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정은 힘이 센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힘만 센 자를 조롱하는 조롱기의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검수라는 단어는 진시황 때 사용됐던 단어인데 검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저게 검자는 검다라는 뜻이고 머리 숫자잖아요, 그죠? 검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백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검수하면은 백성을 뜻합니다. 진나라는 검은색을 숭상했어요. 그래서 옷도 검은색, 뭐 깃발도 검은색, 그 다음에 머리를 묶는 머리띠도 검은색, 모든 게 다 검은색을 숭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머리를 뒤에서 묶는 머리띠, 그래서 검은색으로 머리띠를 묶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일컬어서 검수하면은 일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백성을 검수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공화라는 단어가 사마천 사기에 나옵니다. 공화. 우리가 공화국 할 때 그 공화입니다. 기원전 841년에 나라 사람들이, 이때 나라 사람들이라는 건 주로 이제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계층을 얘기를 하는데 주 여왕이라는 사람을 내쫓습니다. 국인들이. 그러니까 국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임금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몇몇 사람들이 정치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귀족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함께 정치를 합니다. 그 정치를 공화정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단어를 썼어요. 이게 나중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어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기 속에 나오는 스토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화국하고는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민주공화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모두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정치의 대명사로 민주공화국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공화는 실질적으로는 귀족들 몇몇 사람이 임금을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함께하던 그 정치를 공화정치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의미가 확대가 돼가지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라는 단어로 확대가 됩니다. 이 단어도 사마천 사기에 나옵니다. 주본기에 나오고 기원전 841년인데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때부터 중국 역사의 정확한 연도가 기록되는 시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5천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정확하게 기년이 확실한 사건의 연대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국인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공화정치를 실시한 공화원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기원전 841년입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잡아줘도 3,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기원전 841년이고 지금이 2018년이니까 2,900년 정도 잘 잡아줘봐야 그러니까 5,000년 중화민족의 역사하고 잘 안 맞잖아요. 2,000년 가까이가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역사의 연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1996년부터 5년간에 걸쳐가지고 2000년까지 하상주 단대공정이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실행을 합니다. 이제 다른 기록들과 그 다음에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여러 기록이 흩어져 있는 천문학 기록, 일식 기록이나 월식 기록이나 그 다음에 해성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나 이런 천문학적 기록과 그 다음에 금성문들, 청동기나 그 다음에 돌에 새겨져 있는 문자들 이런 그걸 금석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어학적 발굴 성과들을 전부 다 약 20개가 넘는 학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러니까 하상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연도를 맞추는
연도를 단정하는, 판단하는 프로젝트가 하상주 단대공정이에요. 이거 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연대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성립이 돼 있을 만큼 이게 중국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간지 같은 거를 써놨어요. 점토판에다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인데. 그래서 연도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역추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황하 문명이 세계 3대,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까지 해가지고 세계 4대 문명이고 황하 문명은 한 번도 단절된 적 없이 계속해서 지속된 중국 사람들의 가장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연대기로 따지면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비해서 한참 뒤처진단 말이죠. 연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하상주 단대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하나라의 건국 연도를 기원전 2070년으로 확정합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4000년이 확보가 된 셈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리고 지금은 중화문명 탐원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중화문명의 뿌리를 찾아나가는 프로젝트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 이전에는 요임금 순임금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누르황자 황제, 중국인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황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록은 어디서 나오냐?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오제본기라 그래가지고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설 속의 5 제왕들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본기라 해서 하나라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라까지는 기원전 2070년으로 건국전도를 정하고 그 이전에 요임금, 순임금, 누르왕자 황제들의 존재까지도 역사적 존재로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중화문명 탐원공정이라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5000년에다가 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프로젝트들을 중국이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 전설 속의 제왕들의 무덤이라든지 사당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임금의 사당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중국 산서성 인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요임금의 사당인 요묘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기서 한 1시간 넘어 시골 쪽으로 들어가면은 요릉이라고 해가지고 요임금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 요임금의 무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무덤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 타고 들어가야지 무덤까지 나온다고. 그래서 그 주변을 전부 다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국의 전술 속에 등장하는 자국 중화민족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학술적으로는 부족 또는 불학 연명의 수령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을. 황제도 마찬가지고 요임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초의 국가는 하나라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전 단계의 부족들의 수령들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명실상부하게 자국의 조상들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을 한마음으로 역사적으로 단결시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또 지금도 현재 지속 중입니다. 그 동북공정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원전 841년부터 기록에 정확하게 연대가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공화 원년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과시라고 하는 재미난 단어가 있습니다. 과시. 과자는 오이죠. 오이. 오이 또는 참외. 그죠. 다 과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이가 익을 때라는 뜻이에요. 오이가 익을 때. 제 나라의 한 임금이 그 신하를 변방으로 내보내면서 너 잠깐 변방에 가 있다 와라. 오이가 익을 때쯤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과시는 약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약속하는 것을 과시라고 합니다. 오이가 익을 때 또는 참외가 익을 때라는 뜻입니다. 재미난 단어죠, 그죠? 중국은 청동기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이게 이제 방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각형으로 된, 방자는 사방을 뜻하잖아요. 이제 사각형을 뜻합니다. 이게 사각형으로 된 방정입니다. 정은 소정자죠, 그죠? 소정자입니다. 원래는 세발입니다. 정은 원래 세발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발솥이 제일 많긴 하죠, 종류 가운데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네 발 달린 방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량의 청동 그릇, 그 다음에 가장 큰 청동 그릇, 가장 다양한 청동기, 가장 화려한 청동기. 이게 중국의 청동기, 이런 그 청동기들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하나라 때부터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4,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리고 이 청동기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1톤 가까이 나갑니다. 1,000kg 가까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청동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오히려 중국의 청동기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청동기는 은나라 때, 그러니까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하는 은나라 때 청동기가 가장 발달해 있고요. 오히려 나중에 가면 후퇴합니다. 주조 기술 자체가. 여기 아주 정교한 무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청동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은나라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신 민족이거든요. 그 주지육림 아시잖아요. 은나라 제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이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망쳤잖아요. 그리고 주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은나라가 멸망한 것을 교훈 삼아 가지고 여러 편의 문장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 주고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술을 경계한다라는 뜻이에요. 은나라가 술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주나라는 술을 금지시킵니다. 초창기 때는. 그래서 은나라의 술 풍습에 관해서 경계하는 글을 남깁니다. 그걸 주고라고 합니다. 글을 만큼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은나라 청동기를 보게 되면 술잔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청동 술잔이. 그리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무겁고 또 가장 많이 만들기도 했고 가장 중요하게 취급했던 청동기가 정입니다. 세 발 또는 네 발로 만들어지는 이 정은 천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천자.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그게 구정이에요. 그러니까 9구자를 써가지고, 구자는 동양 사상에 있어서 극수라고 합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숫자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9개의 세 발 달린 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천자예요. 그러니까 천자만이 9개의 구정을 가질 수가 있고, 제후는 왕은 7개, 제후는 5개, 이런 식으로 계급과 신분에 따라 가지고 정을 소유할 수 있는 한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많은 숫자가 구정이에요. 그래서 9개의 솥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 권력자를 뜻합니다. 천자를 뜻하고 또는 최고 권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게 구정이고, 정하면은 그래서 권력의 상징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특히 고대사에서 아킬레스건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도 역사도 반만년 역사라고 얘기하고 단군조선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있어서는 3가지 아킬레스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3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 가운데서 정이 발견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셔서 보세요. 한번. 우리나라 청동기 전시실에 가서 보시면은 칼도 있고, 그죠? 그릇들도 몇 개 나오긴 하는데, 이런 세 발로는 4발 달린 이런 거대한 정이 없어요. 권력을 상징하는 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고대에는 화폐가 없어요.
권력을 상징하는 정이 없죠. 두 번째, 물질 생활을 지배하는, 주도하거나 지배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화폐를 갖고 있지 못하죠. 중국은 화폐 역사가 무려 지금 다시 3,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진 화폐를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 때는 페페라 그래가지고 조개 껍데기 같은 것을 화폐 대용으로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화폐를 만들다가 약 3,000년 전부터 중국이 청동기를 가지고 화폐를 만듭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명도전이라는 겁니다. 칼처럼 생긴 거. 이게 제나라 시대 때 화폐예요. 오늘 얘기할 이 관포주기의 주인공인 관중 당시에 만들어진 화폐들입니다. 그게 벌써 2,700년 전이거든요. 세 번째 뭐가 없습니까? 정치생활을 지배하는 문자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이게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국 전문가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 한중간의 역사 무슨 뭐 학술 토론회를 하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아주 미미한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은 사실 이 세 가지를 놓고 거론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아무 소리 못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 가지는 피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달리 해석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대사의 내용이 구성 자체가 빈약하다는 말도 되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저는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굳이 중국의 천자가 있는데 우리까지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가면서까지 저런 거대한 세발소설 또는 네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굳이. 또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 당시의 정치 체제나 모든 걸로 봐서 저런 걸 만들어낼 만한 규모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또 기술자들을 갖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화폐 기축통화가 있는데 뭐하러 굳이 만들어냅니까? 그죠? 네. 명도전이 어디에서까지 발견되냐 그러면 일본에서까지도 나옵니다. 명도전이. 우리나라 북한 지역에서 명도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달러 같은 거예요. 기축통화 역할을 가까이 조선하고 우리 고조선하고 가까이 있는 제나라하고는 기원전 7세기에 관자라는 책이 이미 제나라하고 조선하고 무역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좀 명도전 쓰면 됐지 화폐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죠. 문자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지배계층, 통치층들만 알면 됐지 뭐 굳이 또 문자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쓰면 됐지.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저는 제1대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네? 세종대왕이 양반들의 소위 사대부의 그 발목 잡기에 얼마나 그 정책을 실시하는데 애를 많이 먹은 줄 아세요? 조선시대 때 임금들이 그 양반들 사대부들한테 아주 눌려가지고 애먹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아직 법에는 다 왕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쫓겨나지 않습니까? 임금이 사대부를 거슬리게 되면은 반드시 반정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임금을 내쫓기가 한두 번이었어요. 조선시대 때가. 세종대왕도 그런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힘을 빌려보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백성들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시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시는 저작거리에다가 시체를 내걸다라는 뜻이에요. 목을 잘라가지고 저작거리에다가 그 높은 기둥에다가 내거는 거를 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시형입니다. 우어기시라고 해가지고 진시황 때 나온 아주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도 기시형에 처했다. 그래서 언론 통제를 얘기합니다. 이제 분서경류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화, 그 다음에 사상 탄압, 그죠? 그 일환으로 진시황 때 나온 악법 가운데 하나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만 나눠도 사형에 처했다라고 하는 우어기시라고 하는 재미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법의 대명사입니다.